일단 삼켜버린 경 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오온을 정의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경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주제를 담고 깨달음을 이끄는 그런 경이지요. 자, 먼저 책의 197쪽. 아이고, 그 이전에 참 먼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우리가 독송집에서 이제 지난주까지 그 제자들의 깨달음에 의한 깨달음의 재현과 관련한 경들 독송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제4장 분석 용어정의 해서 뭐 오온부터 연기, 뭐 팔정도, 염처, 오근,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 용어 정의에 대한 경들 공부하게 되죠. 사실 이 용어 정의라는 주제는 아마도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자 라는 데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관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거듭 강조하지요. 제가 얼마 전에 동남아로 인도로 20여 년 유학을 다녀온 아주 공부가 많은 스님을 한 분 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놀라운 관점 하나를 발견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느냐. 불교가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대승 불교와 대응하는 초기 불교를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비담마의 관점을 중심에 두고 대승 불교를 비판적으로 말하는 이런 관점에 대한 타당성, 아니면 아비담마가 경에 어긋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비담마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승의 발현, 그렇다면 아비담마가 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가까운 것인가, 아비담마의 모순된 관점을 해소하고자 발현된 대승이 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가까운 것인가, 뭐 이런 부분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됐죠. 굉장히 많은 공부를 가지고 출가 생활을 하는 분이 대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비담마가 이러하기 때문에 대승에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하지만 그것은 아비담마의 관점에서의 문제지, 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이 경은 아비담마가 가지는 그런 입장을 가지지 않으니 그 입장을 초기 불교의 대표라고 설정해가지고 대승불교를 비판하는 이런 부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죠.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 대화를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이야기, 심의식,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경의 입장으로 보면 후대의 교제 아비단마든 청정도론이든 이쪽에 가면 뭐 심의식은 다 동의하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지만 경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읽어내지 않으면 이 마음이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 위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동질성 위에 차별성 이런 관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경의 입장이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딱가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그래 스님 그렇게 뭐 오랜 세월 유학도 하셨고 공부가 높은 분으로 유명하시니 딱가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딱가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일단 딱가라는 개념에 접근되어 있지 않고 그럴 때에 이제 아주 접근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딱가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인도에서 어떤 어원으로부터 출발해서 거기에 인도의 역사가 쌓여가지고 부처님 당시 이 시점에서 딱가라는 용어, 단어가 되었느냐 라고 이 딱가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인도의 역사의 과정에서 어떤 어원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의미가 형성되었느냐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그 역사성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주 훌륭한 관점입니다. 중요하게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런 측면은 있죠. 불교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면 과연 인도의 역사성을 가지고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관점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담아낼 수 있는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그 완성된 삶,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 라고 하는 그 완성된 삶의 경지를 인간의 언어로 드러내야 하고,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들을 그 경지로 이끌어야 하는, 이것이 불교고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할 때 과연 인도의 그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단어의 의미들이 인도 역사에 없었던 부처님의 깨달음의 의미를 그 역사 위에 담아서 설명할 수 있느냐?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죠. 그래서 그러면 스님은 위반과 수당, 분석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라고 하니 분석이라는 이 주제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인도에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측면에서 단어를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 많이 공부되신 점, 저는 그 부분 공부에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이 관점에서는 부처님은 특별한 시도를 합니다. 중요한 교리 용어들, 즉
깨달음을 인간의 언어로 드러내야 하는 이 부분 말고 일상의 삶의 이야기는 그저 인도의 역사성이 담긴 언어로 표현을 하더라도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인도의 역사가 그 의미를 담아줄 수 없으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의 의미를 담아서 직접 정의하는 것이다. 이것이 분석경이다. 부처님께서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의하는 이런 용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불교를 자칫 인도의 역사 위에 있는 하나의 부류로 잘못 접근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정의하는 그 정의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딱가라는 개념이 이렇게 그 의미를 갖는 것을 찾아야 한다. 뭐 또 무엇보다도 이런 용어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마, 명이라는 말이 있죠.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럴 때 나마 루파, 색이라는 루파하고 명이라는 나마. 이럴 때 이 나마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마에 대한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나마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부처님이 수상사촉작이다 라고 정의해 주신 이 정의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한 내용이다. 이 나마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조금 후대로 가면서부터 나마가 부처님은 수상사 촉작의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후대에 가면서 뭐 대표적으로 비색사음 이래서 수상행식이 명이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정의를 바꿔버리죠. 부처님의 정의가 달라지면서 연기가 뭐 택도 없이 경에 없는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심오한 부처님 깨달음 그 삶의 사실된 이야기 연기를 뭐 삼세 양중인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용어는 정의하신 그대로 인도의 역사가 담지 못하는 깨달음의 경지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위한 부처님의 시도. 이런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의미를 바꾸면 안 됩니다. 예, 인도의 역사성으로 단어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런 핵심적인 교리 용어는 역사성의 관점이 아니라 부처님의 정의, 깨달음을 어떤 방법으로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처님의 시도로서 우리가 그 단어를 이해해야 하지, 그 부분 배제하고 인도의 역사로 접근하자 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뭐 서로 간에 뭐 기준이 다르니까 뭐 저도 그분의 말을 100% 공감할 수 없고 그분도 저의 말을 100% 공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불교를 인도 역사 위에 있는 한 점으로 보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평회하는 일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의미, 그 언어를 인도의 역사가 담긴 의미로 해석하자 라는 것은 안 된다.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4장 분석 용어 정의를 보는 거잖아요.
오늘은 뭐 그 가운데 이제 삼켜버림경 통해서 뭐니 해도 불교 교리의 중심에는 뭐 계속 말하지만 상류다니까야 제2권이 연기, 제3권이 오온, 제4권이 육척, 이렇게 중심적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다 뭐죠?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됨으로써 오치온이라는 내가 생겨나는 거고, 내가 정의되고, 이 나의 삶에 어떤 조건 과정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느냐라고 하면 연기가 되는 거고, 또 이런 오온이 활성화된 식과명색의 서로 조건됨이라는 활성 존재로 지금을 살아가는 오온인 나의 지금의 활성화된 삶이 세상에 맞추어 펼쳐지면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으로의 오온, 오치온, 이 나의 삶에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조건관계를 설명하면 연기, 그리고 그러한 내 삶의 현재 진행형, 활성화된 지금 삶의 출발 자리를, 지금 삶에서의 나를 말하면 육내입처,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뭐니 해도 출발에는 오온이 있다. 그러면 색수상행식 오온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죠. 예, 오늘 상켜버림경에서 왜, 무엇 때문에 색이라 하고 수상행식이라 하느냐? 라고 해서 성질의 측면에서 오온을 정의하는 경이 오늘 절반만 독송한 상켜버림경이죠. 뭐 내일 마저 읽을 거고, 그러면 모레 가면 집착의 양상경을 독송하겠죠. 집착의 양상경은 뭔가요? 이렇게 어떤 성질 때문에 색수상행식이라 하느냐라는 성질의 측면에 더해가지고, 그러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알갱이가 아니라 쌓여있다, 누적된 거. 네, 온이라고 하는 의미, 칸다, 무더기 이 말이잖아요. 그럼 무더기라고 하면 그 쌓여있는 것들은 어떤 것으로 쌓여있느냐 라고 하는 구성의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오온을 정의하죠. 네, 상켜버림경과 집착의 양상경, 그리고 뭐 이어서 12영기도, 발정도도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 부처님이 정의하는 인도 역사성이 담긴 언어의 의미가 아니라, 참 그 스님 진짜 확고함을 갖고 계시더라. 이런 인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무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단어에 대한 무례함이다. 다 그 단어에 대한 무례함이란 표현까지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확고함을 가지고 계시다. 뭐 나는 공부가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했으니까 참 좀 어려움이 있지만 참 확고함이 있다 라고 깜짝 놀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인도의 역사성 위에 한 점에 있는 게 아니다. 역사를 넘어선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용어, 이 부처님의 정의는 역사성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여간 분명히 하고 가야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상켜버림경 독송했습니다. 상켜버림경이 정의하는 오온의 성질 무엇냐 하는 거 내일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 제4장 분석 용어 정의로 들어오면서 이 용어 정의라는 제4장 이 파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어떤 의미냐? 학술적으로 참 그 단어의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을 인도 안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파악해내는 건 아주 뭐 학문적으로 중요한 분야겠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에 관한 한은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의미를 정의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정의를 따라야 한다. 이거 놓치면 불교가 인도의 다양한 외도인 종교들과 대등한 하나의 인간들의 가르침이 되고 만다. 부처님 깨달음의 종교의 위상을 잃는다. 라는 점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생켜버림경 독성 부분, 네, 제4장 분석에 대한 들어오는 글 마무리하고요.